현재 한국은 중국 PPL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각종 경제, 문화, 여행 등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국가였습니다만 최근 더욱더 반중 기류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각종 문화 컨텐츠에 등장하는 중국 PPL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한중 간의 문화적인 충돌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을 도둑질하는 나라로 몰아가면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인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조선 구마사에 등장한 조선시대의 음식으로 월병, 피당 같은 중국 음식이 등장하며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중국에서도 이것이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자마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거봐라, 한국이 또 훔쳐갔다라면서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기 것도 아닌데 월병과 피단을 조선의 음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중국 누리꾼은 조선 구마사에 나오는 검 모양도 중국에서 쓰는 검 모양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매우 디테일하게 중국의 문화를 마치 조선 것인 양 호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 한국에서는 중국 것이 왜 드라마에 등장했냐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중국 PPL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TVN의 여신강림이나 빈센조 등도 중국 PPL로 논란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거세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번엔 이렇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것은 중국의 각종 공정이 너무 심해졌고 TVN과 같이 단순히 음식 논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태종과 세종까지 모욕하는 의혹을 샀다는 것입니다. 네티즌은 충녕대군 세종이 서양신부의 시중을 들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중국이 하대하는 시각으로 그린 것이라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 음식 협찬도 김치 공정이나 비빔밥 공정 등으로 역시 불쾌했으나 이제는 한국의 역사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동시다발로 한국인들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조선의 궁궐이 언제 이렇게 지나치게 중국풍인 붉은색으로 물들었었나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침탈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퇴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는 조선 구마사에 관한 비판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동북공정에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 자체라 컨트롤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한국 내에서만큼은 완전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인식을 동시에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국난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국 특유의 단합력의 스위치가 켜졌다고 묘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나 과거 서해 기름 유출 사고 등에서 한국은 국난이 왔다는 스위치가 온되는 순간에 모두 단합해서 빠르게 행동하며 어려움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조차 일본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특유한 행동이 있는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똘똘 뭉쳐 외세에 대항하는 행동이며 이름 없는 민초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까지 안방극장에서 왜곡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자 외세 저항의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서 중국 색과 중국 자본을 한국에서 제대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동시에 온라인 곳곳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이자 각종 회사들도 동참합니다. 현재 조선 구마사를 협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인의 분노 게이지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벌써부터 해당 드라마를 협찬하거나 지원한 기업들이 대거 협찬을 거둬들이고 광고를 끊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런 줄은 미처 몰랐다 광고를 종료한다고 공지했고 지자체인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경시에서 촬영된 드라마팀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송 탄지 단 하루 이틀 만에 협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많은 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역시 협찬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협찬을 철회하는 광고사들을 곧바로 리스트로 만들고 공유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관련 드라마에서 협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한국인들을 잠재우기는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단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 자본이 자칫 방송 생태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대만의 경우 과거 꽃보다 남자, 판관 포청천 등 재미있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를 많이 제작할 정도로 방송 생태계가 발달해 있었는데
언어가 비슷한 중국의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하청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만의 방송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노골적 요구가 대거 반영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으며,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대만의 방송 제작 노하우를 모두 중국이 흡수해 대만은 하청으로도 버림받습니다. 이제 대만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이며, 많은 방송국에서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방송 제작보다 그게 더 저렴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자본인 헐리우드, 디즈니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미중 간에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의 미디어조차 중국 자금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국의 컨텐츠가 오히려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K-드라마가 더욱더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한국에 수천억 원을 재투자해서 킹덤과 같은 한국에서 엄두가 안 나는 시리즈물도 제작해냈습니다. 이러한 방송 생태계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의력을 해치고 역사를 왜곡하는 침탈적 중국 자본은 결국에는 한국 방송계를 대만과 같이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차원은 다르지만 최근 미국 테슬라는 중국 상해의 외국 기업 최초로 테슬라 100% 지분을 허락받고 엄청난 세금 혜택까지 받아 공장을 상해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렬해져 중국은 테슬라를 공직사회에서 금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자본이 달콤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며 판매량도 중국에서 글로벌 20%를 담당해주는 등 잘 가는 듯 했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제물로 삼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어제자 중국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래가 밝다며 극찬하는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 제1의 전기차 기업의 대표가 중국 앞에 쩔쩔 매는 것을 보고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자체는 제어하기 힘들지만 안방극장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그 싹을 잘라낸다는 움직임인 것이죠. 이는 중국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나라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미얀마를 영어로 타이핑하면 제1의 자동 완성 검색어는 코리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미얀마는 이번 미얀마 사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유튜브 트렌드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을 대하는 방법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이미 군부에서 1대1로 사업 등으로 중국 자금이 나라에 상당히 스며든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얀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도 회수해야 하고, 미얀마가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중국과 협력해야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미얀마가 앞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욱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기업 간의 논리에 따라서 중국과는 일정 부분 협력하고 경제 문제 등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을 하대하는 각종 움직임은 냉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보고 듣는 방송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애초에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드라마는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쉬운 게 아니며, 미국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교훈삼아 앞으로 한국의 관련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SBS 측은 조선 구마사를 다음 주에 결방하기로 했고, 중국 자본은 아니라며 사과문을 올린 모습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중국풍이 들어간 드라마가 퇴출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력에 밀리고 수출 규제에 밀리고, 아베 신주씨, 자국 기업들 눈물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베노믹스가 일본 기업들 믹서기에 놓고 돌린다는 뜻이었나 보네요. 추석 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많이 드셨죠? 무섭다고 한국산으로 먹은 건 아니죠? 페페TV. 30년 전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보다 적어도 5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국내에서 분전하고 있었지만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 샤프, 도시바 등 일본 기업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이며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던 전자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일본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발전된,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의 추월당에 따라오지 못하고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모두 시장에서 도태되어 일본의 전자산업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익들이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당한 안타까운 기업이라고 말하는 도시바의 상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도시바는 2분기에만 1,402억엔 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 도시바 프레시 메모리가 2분기 기준 989억엔 1조 1261억 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1분기 132억엔 약 153억 원의 적자보다 무려 650% 늘어난 것이어서 시장 관계자들조차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고 있는 삼성 메모리에 크게 밀리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적자는 더 커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도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심볼 소니는 어떨까요? 소니 망해가는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워크맨 한번 쳐보십시오. 21세기에 아직도 워크맨 만들어서 팔아먹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아베의 경제정책도 있지만 옛것을 너무 아끼다 못해 지질이 궁상을 떨다 보니 혁신을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궁상들이 빈티지 매니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기업이 이윤 창출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혁신하지 않는 일본의 국민성이 기업 철학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습니다. 오죽하면 소니 침몰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소니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워크맨이 아니라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시장을 호령하던 소니는 온데간데 없고 영광의 추억만 남아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소니.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월 27일 소니의 신용등급을 BA1으로 강등했습니다. BA1은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소니의 신용등급은 2009년 1월 A2에서 5년 만에 5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으로 윗단계인 AA3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3년만 해도 소니의 매출액은 632억 3천만 달러로 502억 2천만 달러에 그친 삼성전자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소니의 533억 4,8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성장세는 차치하더라도 소니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소니 몰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혁신의 부재가 꼽힙니다. 워크맨으로 대표되던 소니의 기술, 당시 시장을 선도할 만큼 충분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사의 기술력만을 맹신하는 바람에 후발 주자들에게 역전당하고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악시장의 실패입니다. 2000년대 음악시장은 MP3로 주도권이 넘어갔으나 소니는 MD와 ATRAC 포맷 등을 고수하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새 아이튠즈를 내세운 애플이 음악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소니는 새로운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습니다. 2008년 TV 연구를 담당하던 A3 연구소가 폐쇄됐습니다. A3 연구소는 소니 TV의 영상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곳으로 소니 혁신의 심장부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A3 연구소가 폐쇄되자 연구소장 곤도 데스지로는 소니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29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났습니다. 소니는 TV 시장의 주도권 역시 삼성전자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주간지는 전설의 소니는 이제 없으며 기술을 버린 소니가 회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제1의 혁신 기업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은 금방이라는 사실을 소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니의 몰락은 삼성전자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혁신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이제 그 상대가 혁신을 게을리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신년사의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업 구조의 혁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 혁신, 글로벌 경영체제를 완성하는 시스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1월 20일 신임 임원 초청 만찬에서 불확실한 미래 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12일 기업 내 혁신 동력을 공급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영상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차세대 전략팀과 스마트폰 이후 삼성을 이끌 신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제품 개발팀입니다. 삼성의 혁신은 말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소니처럼 허망하게 쓰러져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니는 한때 일본 전자업계 그 자체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 메이드 인 소니, 그만큼 소니의 자부심은 강했습니다. 소니의 PC 브랜드 바이오의 기획자로 개발 현장에 몸담았던 미야자키 타쿠마는 2006년 소니 침몰이라는 책에서 소니의 명성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니는 기술의 모르모토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자부심은 때론 자만을 부른다. 캐나다 출신의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 벤자민 폴포드는 포브스에서 소니를 죽인 건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몇 해 전 소니의 한 중역이 내게 소니는 더 이상 진정한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소니는 자만심을 겪고 있었다. 영광의 자부심이 결국엔 자만심이라는 병이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나마 마블에 소속되어 있었던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마저 어벤져스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할리우드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스파이더맨을 더는 마블 세계관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와 디즈니는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디즈니는 소니가 영화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고 봤고 제작 투자와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지만 소니 픽처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마블에서도 잘리고 구닥다리 워크맨이나 만들고 있고 이러니 소니는 일본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대상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살 게 없으니까 불매할 게 없다는 것도 함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PC업계는 어떨까요? 일본 내 주요 PC 제조사가 한국 정부가 꺼내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일본 수출 규제를 검토하며 메모리와 SSD 등 핵심 부품 수급의 차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조사는 내년 윈도우 7 단종과 오는 10월 1일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B2B 부분 PC 교체 수요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며 이들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원활한 생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사에서는 거래선이나 한국 내 법인 등을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 수급처를 단시간 안에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부메랑처럼 일본 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대응 조치에 일본 대형 PC 업체들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 PC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후지치와 NEC, 파나소닉과 샤프, 바이오 주식회사 등 총 5개 기업입니다. 이 중 후지치와 NEC는 중국 업체인 레노바와 자본 제휴 관계에 있으며 샤프는 지난해 6월 도시바 PC 사업부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또 바이오 주식회사는 2014년 소니 PC 사업부를 인적, 물적 분할해 만들어진 신설 법인입니다. 이들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한국산 반도체 제품은 LCD 패널과 메모리, SS 등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들 제품의 수출 우대 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자